예, 아이고, 오늘, 하여튼, 오는 길부터 저 신천대로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뭐, 길 막히지, 여기 와서 또 학교 몇 바퀴 돌았지, 정문 앞에서 뭐 아무리 문 연락해도 문 잠겨있지, 막 시끄럽했어요. 그리고,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좀 마주오는 차들 몇 번 만나가지고, 막 난코스에 교행을 해서 서로 비켜가면서 막 이래야 돼가지고, 안 그래도 저는 신경질 많이 나는 스타일인데, 신경질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다행히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재촉 안 하시고 또 들어오니까 또 에어컨 켜놨네. 그래서 더위가 좀 가라앉고 이렇습니다. 저는 초등 저학년 오늘 연수 맞죠? 네. 통합 아니고 저학년이죠. 예. 저학년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도라고 합니다. 저 처음 보시죠, 전부? 제가 전에 여기 왔던 것 같기도 하고 안 왔던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막 검색해 보니까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요 성북초등학교라고 여기 있죠. 거기는 온 것 같고 막 이렇습니다. 하여튼 이 귀한 시간에 또 아침 일찍 아이들 학교 보내고 뭐 제대로 집안 청소도 못하고 막 바삐 오셨을 텐데 이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교육 관련 무슨 전공을 했다거나 또는 또 교직에 오래 있었다거나 뭐 이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지금 4, 5, 6월 달에는 거의 매일 지금 학부모였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 이야기부터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4살쯤 되었을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이 아이는 겪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본능적인 부모 마음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아빠들은 좀 늦거든요. 엄마들은 애기들 뱃속에 이렇게 10달씩이나 이렇게 함께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모성애가 이제 생기는데, 아빠들은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저는 우리 애 낳는 날도 축구하러 가가지고 두고두고 우리 와이프한테 원망 듣고 있는데, 근데 이제 낳고 나서 꼬물거리고 이제 좀 이러면 이제 관계가 생겨요. 아빠들은 좀 늦죠. 그래서 제가 4살쯤 됐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제가 겪었던 아쉬움을 겪게 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 뭐 다 그렇지만 저는 특별히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폐병이라고 이제 거칠게 불렀는데, 폐병 환자였는데요. 시립의료원, 요즘 시립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시다가 약에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이제 차도가 없어서 퇴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퇴원해서 이제 희망 없는 나날을 보내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아버지 대신에 대구 섬유산업이 유명하죠. 섬유공장 노동자로 평생을 사셨어요. 아버지는 이제 자기 자신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 아들들에게 이제 희망을 다 걸었죠. 아들이 3형제가 있는데, 형이 이제 그때 4학년, 제가 1학년, 동생이 6살 이랬어요. 어느 봄날이었는데, 그날도 아버지가 이제 비산동 단칸세방에서 밥상 펴놓고 이제 형을 막 열심히 공부시켰어요. 엄마는 야간에 공장에 일하러 갔고요. 이제 내 식구가, 3형제와 아버지가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막 형이 울면서 막 우리 깨우더라고. 아빠 죽었다 하면서. 일어나 보니까 진짜로 아빠가 옆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그날 이후로 이제 우리 3형제는 이제 방치되다시피 하고, 또 엄마 혼자서 3형제를 케어하려고 하니까 점점 형편이 어려워져서, 제가 4학년 때는 이제 우리 형제들이 전부 친척집 하나씩 보내졌어요. 엄마는 공장 기숙사 들어가고. 그러니까 험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죠. 저는 초등학교 6군데를 막 전국을 돌면서 겨우 졸업했어요. 그리고 우리 3형제 중에 아무도 중학교를 간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이제 어떻게 공장 다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검정고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젊은 날, 제 인생에 대해서 무슨 불만이 있는 날, 이런 날 있잖아요. 이런 시절에는 항상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내게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늘 있었죠. 내가 아쉬우니까. 또 내 인생의 그 갈림길마다 조언해주고 인도해줄 멘토가 있었더라면 이 생각이 늘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진짜 제 인생의 스승을 만나고 이래서 제가 이제 충분히 제 인생이 만족하고 사는데 그 당시에 젊을 때 30대 초반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 아이가 4살이 됐는데 딱 보니까 저절로 저도 모르게 내게 한 번도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너무 아쉬워서 좀 속된 말로 하면 공부에 한 맺힌 사람이죠. 좀 부드럽게 말하면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커서 이 아이가 4살이 됐는데 이놈은 내처럼 아쉽지 않게 공부를 참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저도 아버지가 없어서 중요한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항상 이제 내 멋대로 결정하고 이러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이랬으니까 이 아이한테 내가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저절로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4살 때 여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런 건 당신이 하고 공부는 내가 시킬게 하면서 제가 아이를 뺏었어요. 4살 때. 그래가지고 4살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아이를 키웠잖아요. 이 경험이 이제 교육청에 알려져가지고 몇 년 전부터 제가 이제 학교 학부모 연수를 다니고 있어요. 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뭐 1년에 뭐 한 70군데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또 어머니도 좋아해 주시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남구 달서구에 가면 케이블 TV, TV로드라고 있어요. 교육청하고 TV로드 협약해가지고 강의를 촬영해서 이제 매일 TV로드 틀면 나오도록 이렇게. 여기는 안 나오죠. 여기는 다른 케이블이죠. 여기 어딘지 북구인가 여기가? 북구 맞아요? 북구는 케이블이 달라서 이제 잘 모르시던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저는 교육 관련 전공도 없고 또 교직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 만나게 됐습니다. 막상 그렇게 이제 제가 너무 아쉬워서 아이를 잘 키워보고 싶고 또 저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큰 소리 치고 와이프한테서 아이를 뺏었지만 사실은 막막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잘 양육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했죠. 우리 어머니들은 뭐 아이 키우는 거 아주 쉽더라고 보니까 아침에 노란 차 오면 태워 보내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와이프가 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일찍 출근해요. 그럼 제가 아이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노란 차 제가 다 태워 보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잘 관찰해서 아는데 처음에 이제 기관에 맡길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런 데 맡길 때 보면 애들이 막 처음에는 안 갈락하고 이러니까 엄마들이 왜 같이 막 부둥켜 안고 울고 이러다 보면 영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조언하는가 하면 냉정하게 돌아서라 이거죠. 기관을 신뢰하고 냉정하게 돌아서라 이거죠. 처음에 노란 차를 기다리던 엄마들이 딱 태워 보내고 냉정하게 진짜 돌아서더라고. 막 자기 집으로 뛰어 올라가요. 그래 일찍 뛰어 올라가는 거 몰라. 뭐 올라가서 뭐 밀린 연속극 보든지 뭐. 요즘 말로 하면 걔 누구더라? 뭐 국민 뭐 연하남? 걔 이름 뭐지? 맛있는 거 잘 사주는 뭐 이쁜 누나 하면서 뭐 정혜인요? 예, 그래 정혜인. 와 70 먹은 할매도 막 정혜인 너무 좋다 하면서 막 이카되죠. 이런 거 보는가 봐. 그 엄마들 다 막 처음에는 뛰어 올라가요. 또 좀 있으니까 이제 애가 익숙하게 적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안 뛰어 올라가대. 노란 차 떠날 때 막 안녕하고 뭐 오후에 또 만나 하고 막 이런 다음에 그 자리에 머무르더라고 이제. 머물러서 3, 4, 5 짝을 지어서 수다를 막 떨대요. 또 며칠을 관찰해 보니까 그 자리에서 서서 수다 떠는 게 좀 다리가 아픈지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자기들끼리 3, 4, 5 짝을 지어서 막 가대. 거기서부터 이제 소위 자녀교육 정보가 공유되는 거죠. 고학년 키울 것 같은 언니한테 막 묻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쉽게 정보를 주고받아요. 또 좀 있으니까 친해지니까 언니 집에 놀러 가봐도 돼요? 하면서 이제 교차 방문. 가면 그 언니 꼭 익하죠. 우리 집 청소 안 했는데 하면서.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가가지고 언니는 커피 끓이고 과일 깎고 하는 동안에 언니 집 구경 좀 할게요 하면서 큰애방 뛰어가가지고 있잖아. 큰애방 책상 스캔 막 하고 있죠. 학습지 뭐가 놓여있는지 전집 없는 거 뭐가 있는지 막 살피죠. 엄마도 이렇게 쉽게 정보를 주고받아요. 근데 저도 분명히 노란자 태워보내고 그거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고 해가지고 어디 뭐 물어볼 데도 없고 그죠?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우리 아이 4살 무렵에 시내 가장 큰 서점에 뛰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제일서적이 제일 컸는데 제일서적 육아 코너 가가지고요. 진짜 닥치는데 육아서적 다 읽었어. 특히 안 빠지고 읽은 책이 뭔가 하면 제목에 영재라는 말 들어간 책 하고 제목에 서울대자라는 말 들어간 책. 신기하게도 그런 책들 다 막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애는 잘 키우고 싶고 이러니까 그 닥치는 대로 있다 보니까 진짜 뭐 거짓말 안 보태고 진짜 다 읽었어. 제가 뭐 대구에서 저 같은 아빠 잘 없어요. 자녀 교육에 미친놈이라는 소리 듣잖아요. 그런 책을 막 정신없이 읽다 보니까 뭐 하나 딱 잡히는 거라. 아,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죠. 책을 좋아해야 한다더라 이거였어요. 저는 그때 이제 처음 알았어. 그래? 하면서 이제 그래가지고요. 그 사실을 안 그 비슷한 시기에 진짜 우리는 뭐 운이 좋은 건지 뭐 하나님 은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와이프가 퇴근하고 오다가 저희들 달 쓰고 사는데요. 우리 와이프가 퇴근하고 오다가 버스 차창 너머로 어린이 전문 서점 간판을 갖다 입었어요. 공교롭죠. 책을 좋아해야 된다는데 어린이 서점 간판이 그때 그 어린이 서점이 처음 문을 열었는데 이 서점 서부중앙 근처에 있었어요. 요즘 엄마들은 뭐 어린이 전문 서점 가면 전부 전집 할인 매장밖에 모르대. 근데 제가 말하는 어린이 전문 서점은요, 그 전집하는 서점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주옥 같은 세계적인 단행본을 그죠?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서점. 이걸 보고 옛날에 어린이 전문 서점 이렇게 불렀죠. 이게 대구에 한때 4군데가 5군데까지 있었고요. 전국적으로 한 80군데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망했죠. 왜냐하면 그 인터넷 서점의 등장,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그리고 인터넷 서점이 초기에 등장하면서 전부 막 할인 공시했거든요. 요즘은 이제 도서정까지 하는데 막 할인하고 막 이러니까 박리다매하면서 시장을 넓히려고 또 동네마다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교원이나 웅진 다니는 언니들이 있어. 그 언니들이 후배들 꼬셔가지고 막 교육받으러 가자 하고 막 이래가 막 그러다 보니까 좋은 어린이책 파는 서점 다 망했잖아요. 지금 저 서점도 망했어요. 지금 대구에 저 만천동 가면 아주 조그만 어린이 전문 서점 하나 겨우 살아남아 있고요. 우리 가족이 우리 아이 4살 때 저 서점이 문을 열어가지고 우연하게 문 연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와이프가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아이하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죠. 근데 가보니까 진짜 그죠? 아이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막 아니면 재밌거나 창의적인 이런 그림책들이 막 세계적인 그림책들이 쫙 전시돼 있어서 책 고를 필요가 없는 거라. 저기는 그냥 눈 감고 사면 돼. 와, 그래가지고요. 처음에는 우리 아빠한테 끌려갔지만 그다음부터는 제가 주도적으로 4살짜리 아이들 데리고 저 서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기 시작했어요. 갈 때마다 그 당시 돈으로 한 그림책 그때 5,000원, 6,000원 이럴 때예요. 요즘은 12,000원씩 하거든. 5,000원, 6,000원 할 때 한 번 가면 한 10만원 정도 샀어요. 그림책을. 그래서 한 15권 보통 이렇게 사서 집에 돌아오면 그 이제 읽어주는 거죠. 다 읽으면 다음 주에 또 가. 이걸요,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어. 얼마지? 12년. 진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못 갔지만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갔으니까 한 50번 갔을 거라. 1년에 50번. 그렇게 해서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어주다 보니까 진짜로 아이한테서 뭐 변화가 보여요. 뭐가 자라는 게 보여. 신기하대요. 그래서 우리 애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 왜냐면 뭐가 잘 학습지 한 번도 안 하고요. 진짜 저도 자기주도적으로 자랐거든요. 전 중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막 공장 다니면서 막 형이 공부하다만 책 구석에 형이 검정고시 공부하던 책 집 단칸방에 돌아다니는 거 저도 그거 줘가지고 막 공부하고 이랬어요. 진짜 오리지널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예요. 아무 도움도 안 받았어요. 저는. 근데 아이도 또 그렇게 희한하죠. 네. 이거 인증샷. 저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날이었는데 어린이날 되면 보통 어디 놀러 가잖아요. 경주 놀러 가거나 아니면 이랜드 놀러 가거나 막 이러는데 놀이공원 가죠. 우리 가족은 어린이날 어린이 서점 갔어요. 갔더니 어린이 서점에서 어린이날 책 사러 온다고
가족 이벤트라고. 가족 사진 찍어주는 이벤트. 그때는 디카도 없고요. 이 스마트폰도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가족 사진 찍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깜짝 놀래가지고 있잖아요. 연출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제 성질 까칠하잖아요. 그래 생겼죠. 신경질 잘 내고. 그러니까 저를 미워가지고 커피 태워달라고 하면요. 빨리 죽으라고 진하게 태워주고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막 가족 사진 찍어준다니까 막 다정한 척 어깨 손 얹고 막. 우리 애는 쪽팔린다고 머리 쳐박고 있고 막.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제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가장 자랑스럽고. 물론 우리 애가 막 고학년 되고 사춘기 되고 이러니까 막 안 간다고 지랄하고 막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서부정형 옆에 가면 롯데리아라고 있어요. 그거 데리고 가가지고 있잖아요. 콜라 사주고 햄버거 사주고 막 이빨 녹기나 말기나 막 콜라 시큰 맛이라 하고. 그리고 애 기분 좋게 해가지고 또 어린 서점 데리고 왔어. 뭐 실험하면 콜라 이빨 담가놓으면 녹지. 근데 미국 애들 콜라 얼마나 마시는데요. 이빨 녹았다는 내 기사를 본 적이 없어. 그래 난 걱정 안 해요. 그럼 막 사줬어. 그리고 기분 좋게 해서 또 서점 데리고 가고 이렇게. 그걸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하니까 애가 이제 너무 커가지고 어린 서점이 이제 좀 유치한 거라.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교보 내려와서 중3 때 교보 1년 다니다가 고등학교 가고 나서는 이제 입시해야 되니까 서점 못 다녔죠. 그 이탈리아 유명한 교육학자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라고 있죠. 여러분들 뭐 몬테소리 음물하면 다 알더라. 거기다 성 붙여가지고 마리아 몬테소리 하니까 멍공하면서 막. 이 마리아 몬테소리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한 어린이가 전인적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하려면 크게 세 가지 영역의 균형 잡힌 발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 첫 번째는 이제 건강이죠. 신체적 영역, 신체 영역. 왜 잘 먹고 이제 운동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즘 엄마들 보면 우리 때보다 훨씬 똑똑해서 그 유전자 조작식품 피하고 또 MSG 안 쓰고 뭐 이런 거 하죠. 유기농 먹거리 가능하면 찾고 이런 게 이제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잖아요. 이건 이제 중요하고 나머지 두 영역이 뭔가 하면 인지 영역. 인지 영역은 주로 학습과 관련된 영역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정서적인 영역, 정서 안정, 정서적 안정 이거죠. 이 세 가지 영역이 균형감 있게 이제 발달해야 아이들이 무난하게 잘 자라요. 근데 특히 인지 영역이 이제 공부와 관련된 영역이거든요. 인지 영역을 구성하는 요소는 저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힘, 또 창의적인 사고, 그 다음에 독해 능력, 텍스트에 대한 이해 능력, 그죠? 그리고 어휘력, 또 집중력, 뭐 이런 요소들이죠. 이런 것들이 잘 자라야 애가 공부를 잘해요. 아니면 유전자가 아주 좋거나. 근데 유전자를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저런 요소들이 자라도록 하는 것이 초등 저학년 시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엄마들이 책 읽기 중요한 건 알면서도 그렇게 잘 안 하더라. 내 학교 강연을 다니면 엄마들 다 아는데 책 읽기 중요하다는 거. 근데 진짜 어린 서점 다니니까 안 다니는데. 요즘은 물론 어린 서점 다닐 필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선진화돼가지고 학교 도서관 에도 좋은 어린이책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직도 전집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학교 도서관에 좋은 어린이책이 많이 들어있고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 가끔씩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와서 집에 남는 책 한 권씩 보내래. 그 책으로 학교 도서관을 채우려고. 근데 제가 그 통신문을 받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우리 집에서 제일 버리고 싶은 책을 애 가방에 넣어주는 거야. 아까워가지고. 그런 책들을 모아놓으니까 학교 도서관은 옛날에 쓰레기통이었어요. 쓰레기통. 그리고 공공도서관에 어린이 열람실 개념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여기는 공공도서관이 좀 멀지 싶은데? 여기 구수산 도서관 가까워요? 아, 마을도서관 있고, 예. 요즘 웬만한 아파트 마을도서관도 다 있고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그런 데도 작은 도서관 꾸며놓기도 하고. 이렇게 어린이 책에 접근할 기회가 훨씬 많아졌죠. 저처럼 어린이집 다니면서 책 일일이 안 사도 되는 좋은 시대가 됐어요. 근데 있잖아요. 좋은 책을 꾸준히 읽어주다 보면 진짜로 저런 요소들이 자란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커서 대학을 가거나 사회에 진출할 때 평가를 하잖아요.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뭔지 알아요? 생각하는 힘이에요. 사고력이라고 부르죠. 특히 비판적 사고력 이런 거.
이런 건요, 가장 저런 녀석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 옛날 어른들 말로 쇠견머리 트였다 뭐 이런 말 하죠. 경험을 많이 하면 이제 이렇게 좀 보는 눈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엄마들 보면 아이들 데리고 체험학습 많이 하잖아요.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아이들 키울 때는 체험학습 한마락 하면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특히 이제 직업체험 이런 거 하려면 저는 우리 아이 법률가가 판사가 되려고 쉽게 말해서 판사가 앉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다 한번 앉혀놓고 사진 찍고 싶어가지고 어디까지 간 줄 알아요? 저 경기도 남양주에 가면 양주에 가면 양평인가? 여기서 4시간 이상 참으라가 올라가면 거기 국립영화제작소라고 있어요. 영화 촬영한 세트 이런 걸 보관하고 있는 국립영화제작소. 거기 가면 공동경비구역 JSA 하면서 이번에 왜 남북 정상회담한 거기 있죠. 그런 세트도 있고요. 거기 가면 이제 법정 영화를 촬영했던 법정이 그대로 재현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4시간씩 차 몰고 올라가가지고요. 거기서 판사를 앉는데 앉혀놓고 사진 찍고 막 이랬거든요. 요즘은 엄마들 여기 리틀 소시온 가니까 뭐 다 돼. 다 한 자리에서. 너무 쉬워졌어요.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 어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간접 경험하는 거야. 다른 아이들의 삶을 책 읽기를 통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직접 경험과 함께.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힘이 폭넓어져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고력이 자라져요.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당연히 특히 좋은 언니 책 읽다 보면 창의력도 자라요. 전집 말고요. 전집은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아. 크기도 똑같고 재질도 똑같고 기법도 똑같고 표지에 막 파스텔토 디자인도 똑같고요. 그런 걸로는 창의력 절대 안 자라. 오히려 창의력 말살이지. 근데 좋은 언니 책을 보면요. 짜증난다니까? 어떤 책은 그다태. 커가지고 책꽂이 안 꽂혀요. 이런 경험 있는가 몰라. 저는 막 어릴 때 짜증났어요. 군대 문화에 찌들어 있는데 딱 일사불란하게 책이 크기가 똑같고 이러면 참 좋은데 책이 뭐 하나는 그다태. 지금 기억에 제가 정확하게 이제 코끼리랑 바바 뭐 이런 그림 책이 많아요. 거인사냥꾼을 조심하세요. 이런 책. 그래서 책꽂이 안 꽂힌다니까 눕혀놔야 돼. 어떤 책은요. 납작한데 길쭉해. 책꽂이 밖으로 튀어나와. 문이 안 닫혀. 그러면 신경질 막 나죠. 근데 이상하게 이런 다양한 책들 있잖아요. 또 사용 기법이 다 달라. 뭐 예를 들면 유화를 사용한 것도 있고요. 또 수채화를 사용한 것도 있고 또 뭐 이상한 기법 뭐 꼴라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요즘 애들이나 엄마들이 좋아하는 백희나라는 작가가 사용하는 기법 보면 그분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미국 가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닭종이 공예라는 걸 전공했어요. 그래서 종이로 사람을 만들어 배경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걸 사진 촬영해요. 그 사진을 그림책의 배경으로 사용한다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름빵 이런 책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기법의 책들 만나다 보면요. 창의성도 굉장히 자라져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거기다가 아니 책을 많이 읽고 당연히 텍스트에 대한 이해 능력이 자라겠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로 진출하거나 대학을 갈 때 평가는 가장 중요한 게 듣기 평가 조금 빼고 나면 전부 뭐예요? 독해 능력을 평가해요. 텍스트에 대한 이해 능력. 활자화된 지문을 주고 그걸 얼마나 빨리 읽고 소화하는가를 측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릴 때부터 이 텍스트에 대한 접촉이 많을수록 빨리 읽고 이해하고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걸 보고 독해력 이렇게 부르고요. 또 당연히 좋은 의식을 읽다 보면 이 책에 출몰했던 단어가 이 책에도 출몰하고 다른 책에 막 이렇게 자주 만나죠. 이건 이제 영어 단어로 말하는 사이트 워드라고 부르는데 자주 출몰하는 단어들 이런 것들은요 자주 만나다 보면 저절로 내게 이해가 돼. 국어사전 찾아보고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닌데 좋은 책을 자꾸 읽다 보면 여러 어휘들이 이렇게 내게 받아들여서 어휘력이 풍부해지죠. 또 텍스트에 이렇게 책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이러다 보면요 집중력이 길러져요. 텍스트에 대한 집중력. 엄마들은 보면 애들 집중력 길러준다고 방과후 바둑교실 이런 데 보내더라. 그 바둑 둘 때 생기는 집중력하고 공부할 때 생기는 집중력이 같은 줄 아나 봐. 그럴 것 같으면 게임 시키지. 게임 하루 종일 시켜봐야 애들 지겨운 줄 모르고 얼마나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는지 몰라.
우리 연구소는 꼬마 중에 지금 2학년인데 1학년 때 얘가요. 놀랍더라. 엄마 아빠 자기를 기다렸다가 새벽에 지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아빠 휴대폰을 가져다가 밤새 게임하는 거야. 그래서 애가 이상하게 낮에 되면 시들시들해. 이상하다 했는데 한 달 만인가 얘가 발각됐잖아. 새벽에 엄마 일 나가지고 화장실 가다가. 게임하면 애들이 이렇게 집중력이 놀랍다니까. 1학년짜리가 엄마 아빠 자기를 기다렸다 지가 자발적으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빠 휴대폰 꺼내가지고 게임한다는 게 보통 집중력이 아니죠. 근데 이 집중력과 텍스트에 대한 집중력 달라요. 미안하네. 또 혹시 뭐 방과후 바둑교실 보내는 거. 그래서요. 좋은 의지를 읽다 보면 뭐가 잘한다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특히. 근데 엄마도 이거 모르고 딴짓한다? 이상한 학습지에 사건. 그게 아니고요. 진짜 소중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이거 마치 비유하자면 콩나물 키우기하고 비슷해요. 시골 할머니들이 왜 콩나물 시루에 이 천으로 덮어놓고 콩나물 시루 보면 밑에 구멍이 뻥뻥 뚫혔어요. 위에서 물을 붓잖아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물이 밑에 구멍이 크게 뚫혀있으니까 다 빠져나갈 것 같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콩나물이 자라고 있어요. 우리 아이 책 읽기도 이와 비슷해. 엄마들 보기엔 공부 아닌 것 같아. 남는 거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책 그만 읽고 공부해라 이런 소리 했었지. 근데 있잖아요. 마치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자란다니까? 꼭 책을 읽고 무슨 교훈을 얻거나 무슨 주인공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걸 알거나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들은 꼭 답답하니까 쫓아가서 묻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데 하고 확인하죠.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카드나 아니면 싸우라 카드나 꼭 교훈을 얻으라고 막.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엄마들이 또 애들 읽는 책 다 따라 읽을 수도 없거든. 왜냐면 동생 케어해야죠. 살림해야죠. 이러니까 애가 읽는 책을 다 따라 읽지도 못하고 또 확인은 해야 되고 답답하죠? 그럼 또 동네 언니들이 가잖아. 야, 너것들을 위해서 질문을 만들어서 책 뒤에 잘 붙여놨다. 하면서 이런 책 사라. 하면서. 집집마다 이런 책 있죠? 이건 책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오늘 내 뭐 평생 처음 보고 말 거니까 근데 솔직하게 내 있는 그대로 상처를 받기나 말기나 막 바른 말 하고 가려고. 그건 책이 아니고 교재라니까. 제가 말한 책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콩나물이 자라듯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뭐가 자라는 거라. 생각하는 힘. 그죠? 독해 능력, 창의력, 어휘력 이런 게 자라야죠.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엄마들이 겁나서 이렇게 못해 사실.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도 해보니까 뭐가 변화가 보여. 사용하는 말이 달라지죠. 좋은 어휘책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어휘들을 사용한다니까. 이걸 보고 저도 점점 확신이 들어서 우리 아이는 학원을 한 번 다녔어요. 지금 28 청년이 됐어. 28이 됐던 우리 아이는 학원 한 번 다녔어요. 심지어는 피아노, 태권도도 안 다녔다니까. 좋은 어휘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자랐죠. 사교육 없이. 이걸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엉뚱한 짓 엄마도 호작질 많이 하죠. 호작질 불안해가지고. 근데 어린이 도서관을 다니라니까. 도서관 가족 아이디 만들어가지고요. 아빠, 엄마, 아들 둘이라고 칩시다. 4명 가족 아이디를 만들어서 가면 일주일에 4명분의 책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 하나도 안 들고 가장 좋은 영재교육 하는 거라. 전 지금 생각해도요. 가장 좋은 사교육, 가장 좋은 영재교육이 어릴 때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는 거라. 특히 저학년 때 많이 읽어줘야 돼요. 엄마들은 겁도 없이 니는 이제 한글 아니까 니가 읽어간다. 엄마 바쁘니까. 그거 하면 안 돼. 왠 줄 알아요? 한글을 아는 것과 책을 읽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영어를 알잖아. 알파벳. 근데 영어책 주면서 읽으라 하면 어때요? 스트레스 받죠?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문자 독해를 하는 게 아니고 책을 읽으려면 저자의 의도도 알아야 되고 행간의 숨은 뜻도 파악해야 되고요. 배경, 시대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림 꼼꼼히 살펴야 되고 이런 종합적인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책은 불친절해. 불친절한데 자꾸 이렇게 뭐 회상하거나 뭐 이런 걸 하면서 음미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책을 읽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힘이 자라는 거라. 왜 만화책을 읽히지 말라고 하죠? 학습 만화는? 학습 만화는 너무 친절해. 그래서 뭐 말풍선 그리고 익살스러운 표정과 동작 B급 언어 이런 걸 사용하면서 애들 하여금 내용 파악을 너무 쉽게 해.
낄낄거리고 있으면 내용 파악이 다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책 읽기 원래 목표인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냥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학습만 좋지. 뭐 빠르고 쉽고. 그냥 책 읽기의 원래 목표는요, 지식의 습득이 아니에요. 지식은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가르치죠, 요즘. 옛날에는 한 개인이 많은 지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천재라고 했어요. 지금 지방선거 하는데 제주도 지사 선거에 나온 현직 제주도지사 원희룡이라고 있어. 이 양반이 그런 스타일이죠. 서울대 82학번인데 제주도에서 아빠가 문방구 했거든요. 문방구, 옛날 문방구는요, 서점을 겸했어. 시골 조그만 문방구는. 그러다 망했어. 그러니까 집 창고에 있잖아요. 팔다 남은 책이 가득 있은 거라. 원희룡이라는 이 정치가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늘 창고에 짱 박혀가지고, 팔다 남은 책 있잖아요. 일리라고. 저녁 먹으라고 아무리 찾아도 엄마가 없고, 막 나중에 가면 창고에서 책 읽고 있고 이랬다니까. 그래서 이 원희룡이 나중에 어떻게 불려요? 제주도가 나온 3대 천재, 이렇게 불려요. 그 서울대 82학번, 전국 학력고사 전국 수석했잖아. 그리고 전설적 인물이라니까? 대학 서울법대 들어가가지고, 그때 전두환 정권 취하라가지고 데모했어, 데모. 그날 제적당했잖아. 그래, 공장에 위장취업, 옛날에는 그렇게 다 했거든요. 위장취업에서 노동운동 하다가 갑자기 소련이 해체되는 바람에 사회주의에 대한 이상이 붕괴됐어요. 그때 우리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다시 복학해가지고 28살에 사법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2년 만에 사법시험 전국 수석. 원희룡 알아요? 모르는구나. 근데 이 양반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저 옛날 한나라당 들어가가지고 한나라당 사무총장도 하고 지금 제주도 지사예요. 자기 대통령 꿈꾸고 있다니까? 모르네. 뭐 관심이 없네. 지금 그 탈당해가지고 지금 무소속으로. 어제 신문에 막 놨더만 어떤 사람이 계란 던지고 막. 계란 던진, 그 계란 맞은 당사자라. 원희룡이. 시사에 관심이 없네. 그러니까 원희룡이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다고. 그래가지고 지식이 많이 들었어.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천재라고 불렀어. 근데 시대가 바뀌었죠. 수능 시대로 접어든 지 20년 지났고요. 지금은 지식은 개인이 외울 필요가 없고요.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고, 네이버 모르면 구글한테 물어보면 되고. 그죠? 지금은요, 똑같이 지식이 제공돼, 지문으로 지식이 제공되고요. 이 지문을 읽고 이해해서 새로운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들 데리고 어린이 서점, 도서관을 다니고, 그죠? 주말에 공공도서관 나들이도 하고요. 여기는 동네가 좀 이렇게 큰 공공도서관은 없죠. 그 마을도서관 활용하거나 학교 도서관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칠곡에 저 구수산 도서관 가거나 여기 태전도서관은 뭐나 멀구나. 예? 멀진 않고 먼 거지 그럼 차 타고 10분. 일단 학교 도서관부터 그렇게 해보라니까. 저는 이거 하다 보니까요, 애가 뭐 잘하는 걸 보고 내가 학원을 보내거나 학습지를 할 필요가 없구나 이걸 알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서울의 교보문고 앞에 가면 이 유명한 비석이 있죠. 사람이 책을 만들잖아요. 근데 반대로 책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그래서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독후활동 한다든지 뭐 내용 확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건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 안 그래도 우리 애 키우다 보면 뚜껑 자주 열리잖아. 그죠? 수학 공부 시키다가 특히. 저는 애 키우다 보니까 내가 이거 사이코구나 이걸 알았다니까. 그전엔 몰랐어요. 여러분들 다 저하고 같은 정세 있죠? 충동 조절 장애라고. 없나 몰라? 뭐 고상한 엄마들 없다 하더라면 아직 더 키워봐. 저는 애 키우다 보니까요, 내가 이거 사이코구나 이걸 확인했다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애들 잡고 나면 밤중에 막 회한과 자책 이런 것 때문에 내일은 꼭 상담받으러 가봐야지 이런 생각 하죠? 이건 근데 정신과 가도 안 돼. 정신과 가면요, 저도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이야기 들어주고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 처방하는 거라. 아주 간단해. 나라도 하겠어. 자격증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이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가 효과가 있으려면 이거 풀타임 사이코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풀타임 사이코 아니잖아. 이 파트타임 사이코. 맥시멈 2시간. 애 막 뭐 같이 잡아놓고 2시간 지나면 명예신 돌아온다니까. 그럼 막 수습 해야지, 수습.
제가 오늘 여러분들 잘난 척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의 정시에 곱하기 100이에요. 저는 중증 충동 조절장애 있어요. 근데 이 귀한 시간 내가 애 잡은 이야기만 해도 밤새는데 그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수학 공부 시키다 보면 저절로 저는 성질 진짜 급하거든요. 오답 나오면 바로 발로 차고 머리 쥐박고 정신 차리라고. 그럼 애는요 정신 차리라고 머리 한 대 쥐박았는데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정신줄 놔. 그러니까 초점을 아빠를 못 쳐다보니까 무서워가지고 아빠 고함 버럭 지르면서 막 쥐박으니까 그 눈동자가요 내 앞에서 뱅뱅뱅 돌고 있어. 너무 미안하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그렇게 뚜껑이 열렸잖아? 미안한데 수습이 안 돼. 내 찡그러면 계속 가야죠. 나중에는 제 화에 제가 못 이겨가지고 막 풀리던 문제집 째가지고 막 쓰레기 쳐박고 막 이 새끼야 니 같은 거 공부할 자격도 없어 막 하면서 나중에 2시간 지나면 맨정신 돌아오죠. 애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저는 좋은 아빠 되고 싶어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아쉬움을 겪게 하지 않으려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뭐 소공부 시키다 보면 오히려 거꾸로 되는 거라.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온데간데 없고 막 뚜껑이 날아가가지고 맨정신 돌아오면 또 막 쓰레기통 다시 뒤져가지고요 쨌든 문제집 꺼내가지고 펴고 붙이고 막 원상 복구 한 다음에 애 방에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애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아빠가 아까 미쳤는 것 같다 하면서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빠가 불안해서 그렇다.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이상하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우리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한테 많이 빌었어요. 아빠가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듣고 인간 돼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랬어. 그런데 또 책 때문에 뚜껑 열려서 되겠어요? 독후활동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안 그래도 수학으로 뚜껑 열리고 뭐 아니면 시댁에서 전화 받은 날 또 뚜껑 열리고 뭐 엄마는 명절 끝나고 돌아오면 또 상태가 안 좋죠. 그러나 애들 조심해야 되잖아. 근데 또 책 때문에 독후활동 한다고 뭐 뚜껑 열리고 뭐 주인공 확인하다 뚜껑 열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아이를 자라게 한다. 여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좋은 의미책을 우리 빌려주고 읽어주고 이것만 하고요. 나머지는 안 해도 돼요. 괜히 확인하다 또 애 잡는다니까. 내가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애가 그렇게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6학년이 됐어요. 어느 날 교육감님이 바뀌었는데 대구광역시 교육감을 취임하신 그때 교육감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창의력이었어요. 창의력. 그래가지고 이분이 갑자기 제1회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각 학교 6학년 한 명씩 뽑아가지고 대표를 뽑아가지고 대구 교대로 보내래. 우리는 조그만 학교 다녔거든요. 한 학년에 3학급밖에 없는 조그만 학교를 다녔어. 한 학년에 한 100명밖에 안 돼. 그래 어떻게 운 좋게 대표가 됐어. 그때 대구 시내 초등학교가 190개 있었어. 지금은 250개 있죠. 그 대표들이 전부 대구교대 모였잖아. 그 대구교대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력 경진대회를 했다니까. 그때 국어도 문제, 수학도 문제, 사회도 문제, 과학도 문제 이렇게 8문제가 출제됐어. 우리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다고 했죠. 근데 그 대회에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특히 그 당시에는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이 있어. 거기 수학과학 영재들이 있거든. 교수들하고 주말마다 만나서 막 사사과정 밟고 이런 애들 있어요. 걔네들이 전부 학교 대표로 나왔잖아.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저는 입상 뭐 이런 거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애가 그 대회를 갔다 오더니 자꾸 발표를 기다리는 거야. 근데 걱정이 됐어요. 능지시 상처받을까봐. 발표하는데 입상 못하면 기죽잖아. 그래서 제가 애를 위로했죠. 아들아, 우리는 지금 뭐 상 받고 1등하고 이런 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아빠가 너를 키운 게 아니라 길게 보고 마라톤처럼 아빠가 책을 꾸준히 읽히고 하잖아. 학습지도 안 시키고. 그래서 너는 나중에 수능 칠 때 그때 전국 수석하면 된다 하면서. 그렇게 내가 위로를 했는데 애가 뭐 콧방귀도 안 끼대. 그리고 계속 발표를 기다렸어. 진짜 발표가 났잖아. 우리 몇 등 했잖아요. 그때 받은 메달이라 몇 등 했게요. 뭐 좀 뭐 대충 찍어서 말을 해줘. 그 다음 말을 하지. 1등 1등 했으면요 내 여기 안 와. 1등 해서 바람 그때 책 내고 유명이가 서울 가 있지. 그때
1등 1명에게 금메달, 2, 3, 4등 3명에게 은메달, 5등에서 9등까지에게 동메달을 줬어요. 저거 동메달이에요, 동메달. 우리가 5등 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때, 예를 들면 국어 문제가 어떻게 나오죠? 읽기 문제? 읽기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긴 지문에 은행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어. 은행나무가 지구상에 출현한 것이 약 2억 년 전이다. 근데 은행나무가 인류에게 주는 유익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뭐 온 대륙으로 번성해서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살아있다. 지금까지 근데 다른 종들은 뭐 출현했다가 사라진 종들이 많이 있다. 뭐 이런 긴 지문을 주고요. 문제 하나 딱 달려있어. 달랑. 네가 생각하기에 은행나무가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거였어. 또 다른 한 문제는 뭔지 알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젊은 엄마 둘이서 애기 하나를 데리고 왔어. 서로 지 애기라고 우기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왕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가려달라고. 요즘 말하면 친자 확인 소송. 그죠? 근데 솔로몬이 아무리 생각해도 못 찾겠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지혜를 낸 게 뭐예요? 애를 반토막 내가지고 나눠 가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친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저 여자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 여자는 뭐라 했어요? 그렇게 욕하면서.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내 인연 네가 가짜네. 이 긴 지문을 주고 문제 달랑 하나.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친엄마를 찾아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게 전형적인 사고적 측정. 그리고 논리적으로 많은 대답을 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아요. 우리는 한 개 책 읽은 것밖에 없잖아. 자연스럽게 대답 많이 했겠죠. 수학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고학년 때 저하고 같이 이제 수학 공부를 집에서 직접 자기 주도적으로 했거든요. 이거 뭐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내가 수학 공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우리는 영어도 학원 한다 안 했어요. 엄마표 영어. 잠수네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들어봤어요? 제가 잠수네 원조잖아 원조. 잠수네 모르죠 거의. 알아요? 제가 잠수네 오리지널 원조라니까 생길 때부터 들어가가지고 제 대화명 되면요 잠수네 전세 지금도 검색해봐. 잠수네 들어가서. 근데 잠수네 돈 10만원 내야 되거든요. 네이버도 공짜로 들어가는 세상에 잠수네는 가입비, 연회비가 10만원이에요. 10만원 안 내면 하나도 안 보여줘. 10만원 내고 들어가서 제대하면 검색해보라니까. 그러면 어떤 글이 많이 뜬 줄 알아요? 잠수네 전설 그리운 번님이 오늘 우리 학교에 강의하러 왔다 갔다 갔어요. 하면서 잠수네 하는 엄마들이 막 글 써올리고 이란다니까. 그 잠수네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이라고 도서관에 가면 있어요. 저는 그 책에 나오는 대로 그 책은 이제 그 책 나오기 전에 전 아이를 키웠는데 우리 경험들을 모아가지고 낸 책이 그 책이에요. 잠수네 아이들 소문난 영어. 그리고 우리 아이는 엄마표가 있잖아. 엄마표. 영어학원 한 번도 안 됐어요. 후내년에 불러주시면 제가 사교육비를 이제 수천만 원 절약할 수 있다니까. 요즘 영유 1년 보내고요. 뭐 초등 6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영어 사교육을 시켜봐. 다 합하면 한 4천만 원 든다니까. 하여튼 신기하더라고. 제가 왜 이 어머니들 설득하고 싶은지 알아요? 제가 해보니까 진짜로 그죠? 아이들의 학습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많이 읽어주는 거야. 이게 아닌 것 같죠? 그래서 근데 보니까 제가 강의하러 다니다 보니까 엄마들이 뭐 제일 중요한 거 다 알더라. 푸르미닷컴에서 하도 놀아서 그런지 유아기 때 다 푸르미닷컴 가봤죠? 그리고 동네 언니들 교육받으러 가자 갖고 시켜가지고 또 뭐 가봤겠지. 근데 내가 미스테리인 것이 뭔지 알아요? 제일 중요한 거 다 알던데 실제로 애들 그런 애들이 엄마들이 다 아는데 그 집 애가 가가지고 커가지고 수능 치러 가잖아요. 그죠? 가보면 아니라니까. 안다는 게 전부 헛방이라.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리니까 제가 일부러 미리 이제 아이가 자랐다고 생각하고요. 수능 고사량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거꾸로 필름을 돌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자라서 수능 고사량 가잖아요. 19살까지 크면서 가장 긴장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능. 더군다나 첫 교시. 첫 교시가 국어거든. 국어 시험에 16절지가 아니지 8절지로 16쪽인가 문제로 출제돼. 두꺼워봐야 책 같다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요? 대부분 지금 뭐 30대 같으면 수능 세례인데 듣기평가 앞에 조금 빼놓고 나면 다 태산 같은 지문 읽고 문제 달랑 세 문제 달린 거 풀고 한숨 좀 쉬면서 책 페이지 넘기면 어떻게 돼요? 또 뒤에 태산 같은 지문 달려있고. 근데 이건 수학하고 달라가지고 수학은 모르면 엎어놓고 자면 되잖아. 그래도 양심이 안 찔린다니까.
근데 국어시험은요, 우리말로 돼 있잖아. 엎어놓고 자기가 참 민망하다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앉아. 끝까지 버티면서 푼다니까. 근데 문제는 한 교시에 30명이 수능 치잖아요. 29명이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그 집 그렇게 큰 아이들의 엄마들이 어릴 때 체육이 중요한 거 다 알았대. 안 이상해요? 체육이 중요한 걸 머리로 아는 거지, 머리로.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시간 부족이라. 그러니까 또 찍기 배워가잖아. 시간이 부족할 때 어떻게 찍을까, 뭐. 고르다가 다 피해 다닌다고? 한 번으로 쫙 찍으라 하죠? 정상적인 애들 어떻게 하냐면, 진짜 체육교육 되고 이런 애들은 5분 전까지 다 풀어. 그 다음에 답안지 OMR 카드에 마킹하죠. 그런 다음에 가져간 수험표 뒷면에 정답을 옮겨 적어. 요래 해야 정상적이라. 그래서 저녁에 가채점 하지.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애가 한 교실에 한 명밖에 없다니까. 30명 중에. 이상하죠. 체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전부 머리로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아가지고. 읽기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 시간 부족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자, 이 아이들이 필름을 거꾸로 돌립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딱 들어갔어요. 그죠?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해요? 책 읽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왜? 고등학교 가면 딱 입시해야 돼, 입시.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수학 공부해야 돼요. 좋은 데 가면 수학 공부해야 되잖아. 다, 그래도 전교에서 한 50등까지 든 애들 다 수학이 정석해야 돼요. 자기 공부 시간, 자율학습, 야자라고 하죠. 자기 주말과 야자 시간에 약 50에서 60%를 수학 공부해야 돼요. 범위도 많고, 어렵고, 이러니까. 그리고 한 30%는 영어 공부해야 돼. 1, 20% 사탐, 과탐 해야 돼. 국어 공부 따라 할 시간 거의 없다니까? 진짜 참 미치죠. 그래서 너 언제 해? 어릴 때. 어릴 때 해야 돼? 자, 중학교로 다시 내렸어요. 근데 문제는 중학교 때 책 읽고 싶잖아? 애들이 말을 들어 처무야지. 사춘기 돼가지고 이제 힘도 있지, 막. 덩치도 우리보다 더 크지, 막. 이러면요. 패지도 못해. 저도 중학교 때 애 때리다가 시끄럽잖아요. 아니, 맞고, 초등학교 때까지 맞고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되니까 때리니까 막더라고. 가다가 뭐 더 걸렸어. 보니까 내 손목을 애 왼팔이 잡고 있어. 이 새끼 이게 하면서 내가 이 팔을 들고 또 확. 했더니 이번에 애 오른팔이 내 발목 딱 잡아. 안 빼나 하면서 네 아빠한테 반항하나 하면서 막 빼려고 막 발버둥을 치니까 있잖아요. 미국 경찰이, LA 경찰이 범인 지압하듯이 딱 벽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있잖아. 막 애가 울면서 하는 말이 아빠 정신 차려. 중학교 가면 이제 패지도 못해. 근데 체육기가 중요하다잖아? 그래서 머리 좋은 부모도금받아 의아한 줄 알아요? 애들하고 타협하고 협상. 네 말 안 들으면 휴대폰 요금 안 내준대. 중학생들 겁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범어도 가면 그 뒷골목에 오피스텔에 가면 국어 논술 전문학원 이런 거 많아요. 그런데 비싼 돈 주고 보낸다니까?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전문가들이 권하는 책 읽겠지 하고 보내. 근데 가서 뭐 배워요? 애들은 이미 습관이 안 돼서 책 못 읽어.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이런 거 해야지. 그래서 주로 그런 데 가면 멍 때리는 기술 배운다잖아. 앞에서 학원 선생님 칠판에서 열심히 연습하는 동안 찌는 딴짓하는 기술 그때 배운다니까. 늦었죠. 습관이 안 돼 있어. 엄마들은 전기세 내고 애들은 멍 때리는 기술 배우고. 이게 학원 보내는 현실이에요, 현실. 그리고 자,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9학년 때 다시 내렸어요. 9학년 때는 엄마 좀 무섭잖아?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말 좀 들어. 근데 엄마들이 책 읽으라고 지랄을 하니까 애들 들고 있는 책이 다 뭐예요? Y 들었지, Y. 미친다니까? Y 안 좋다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뭐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그런 거 괜찮아. 근데 책 읽기의 본래 목적은요, 지식을 습득한 게 아니거든. 그죠? 뭐예요? 생각하는 힘을 잘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만화책은 너무 친절해가지고 낄낄거리고 뭐 짱구는 못 말리 이런 거 봐. 엉덩이 까고 훌락훌락 하다 보면 뭐 아무 도움도 안 돼. 생각하는 힘을 잘하게 하는 데는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근데 Y 들고 있잖아. 속 천불나죠? 그래서 엄마들 또 할 수 없이 협박해가지고 보내는 게, 이 동네 뭐 어디 보냈는지 모르겠네. 뭐지? 웅진 북클럽, 예를 들면. 또 뭐 있더라? 주니어 플라톤? 한우리 독서 논술? 뭐 이런 거 좋은 독서 프로그램 막 보내줘요. 아이고. 체육에 습관이 안 돼 있으면 그런 억지로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거 가면 또 학습지 하듯이 해. 연필 뭐 풀고 뭐 이런 거 한다니까? 책을 읽고 생각하는 힘을 잘하게 하는 게 아니고 문제풀이 그 급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내려오면 동네마다 뭐 이상한 데 보내더라. 책나무 이런 데. 미안해요. 책나무 가보면 책 같은 책 하나도 없어, 내가 볼 때.
전부 뭐 전집 투성이에다가 뭐 그것도 학습지 하듯이 하고 뭐 또 놀러 보낸다 카대. 엄마가 케어 못하는 엄마들이 뭐 태권도 피아노 갈 때까지 시간 짬 나면 거기 가서 놀아라 하고 이런 개념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돈도 싸고 뭐. 아니면 집에서 눈높이 국어 이런 거 하고 뭐 장원 한자 이런 거 해서 하고 정말 바보 같은 미안해요. 내가 내 조카들 같으면 확 바로 한 대 차고 싶어. 호작질 하는 호작질. 어릴 때 학습질 하면요 주로 뭐 해요? 문제 푸는 스킬을 배워. 문제 푸는 스킬은 언제 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 해야 돼.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여러분들 다녀봤겠지 설마. 저는 뭐 형편이 안 돼서 못 다녔지만 고등학교 가면 3년 내 문제 풀어. 보충수업 때도 문제 해설, 뭐 정규 수업 시간에 문제 해설. 우리 애도 고등학교 딱 가니까 1년에 12번을 시험을 치더라고. 중간기말 4번에 교육청 모의고사 4번, 사설 모의고사 4번, 12번을 쳐요. 그리고 오답을 하란다. 고등학교 가면 무섭거든 선생님들이. 오답을 틀린 문제를 다 뺏기래 노트에. 우리 애는 다행히 몇 문제 안 틀려가지고 하루 저녁이면 뺏겼어. 근데 반타작 하나도 어때요? 한 달 내에 문제 뺏기고 있어. 그리고 수업마다 그 문제를 해설하고 문제 푸는 스킬을 그때 배우는 거야. 초등학교 저학년 때 뭐 벌써 문제 푸는 스킬 배우고 있어. 이거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지 거꾸로. 아이 키우기는요 마라톤 같은 것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야지. 길게 봐야지 길게. 이번에 동계올림픽 때 보니까 승부가 빨리 나는 쇼트트랙 보니까 막 서로 걸고 뭐 건드리고 이래가 중심 잃게 만들어 넘어지고 막 난장판이더만. 근데 스피드 스케이팅 어땠어요? 애들이 서서 출발해. 슬슬. 특히 이번에 맨 스타트를 보니까 아니 한 놈이 봤는지 모르겠네. 이승훈이 금메달 따는 맨 스타트 기억나요? 그 중에 이상한 놈 한 놈 있대. 한 놈이 지 혼자 반바퀴를 앞서서 계속 돌아. 근데 뒤에 따라오는 이승훈이나 이런 애들 끄떡도 안 해. 그렇죠? 왜 그래요? 너무 길어서 저래 봐야 일찍 달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지쳐서 추를 당하거든. 이 자녀교육도 이거하고 비슷하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요, 뭐 구구단 열심히 오고 빨치 돌리는 옆편에 있지, 꼭 동네마다 하나씩. 이거 뭐 잘 나갈 것 같죠? 좀 있으면 안 돼, 스톱이야. 왜냐하면 어릴 때 해야 될 일이 있고 커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 거꾸로 하는 거라. 물론 불안해서 그렇겠지. 잘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막 어릴 때 구구단 척척 배우고 막 연산 잘하고 이러면 안심이 좀 되잖아요. 근데 정작 필요한, 그죠? 이거 운동 경기로 말하면 이거 뭐야? 지구력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자녀교육은요, 이 맨스타트 이런 스피드 스케이팅보다도 더 길어. 마라톤 같은 거, 마라톤 같은 거 하려면요, 길게 42.19km 뛰잖아요. 스퍼트를 언제 하는 줄 알아요? 35km 지점에서 우승 후보들은 스퍼트를 시작해요. 그 전까지 어떻게 페이스 조절을 하는 거죠. 근데 꼭 페이스 오버하는 것들이 있어. 동네마다 아파트 가면요, 꼭 같은 라인에 페이스 오버하는 예쁜 애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 마라톤 용어를 뭐라 하죠?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남들을 괜히 헷갈리게 하는 거라. 그래, 그 집 애가 막 열심히 하면 나도 막 불안해가 따라 해야 될 것 같고, 다 같이 페이스 오버하면 어떻게 돼? 탈락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해야 될 게 있고요, 커서 해야 될 게 있다니까. 근데 이걸 거꾸로 하고 있어. 거꾸로 문제 풀고 있어 지금. 그러면 안 되고, 또 어떤 놈만 욕심 많아가지고, 그럼 선생님 학습지도 하고 책도 많이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내가 돈을 만원 가지고 있는데 밥도 사 먹고 만원짜리 티셔츠도 하나 사고 둘 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경제학에서 이걸 뭐라고?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요. 내가 만원을 가지고 있어. 만원짜리 밥을 사면요, 만원짜리 티셔츠를 살 기회를 비용으로 지불하는 거지. 그 만원짜리 밥을 사 먹으면 티셔츠는 못 사 먹잖아요. 못 사줘요. 이걸 뭐 기회비용 이렇게 불러요. 우리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도 있어. 이 시간에 학습지를 하면 책 읽을 시간을 기회로 비용으로 지불하는 거죠.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자녀교육은 이거 도박하고 비슷해요. 확률을 높이는 경기. 제가 좀 설득력 있게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확률을 높여야 된다니까.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잘할 확률, 포텐을 터뜨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죠? 이런 게 필요해요. 아니 2학년 때 보면요, 몇 달이 무섭다니까. 예를 들어 요즘 1월생부터 12월생이 한 학년이죠. 아니 1, 2월생하고 10월생하고 9월, 10월생하고 비교해봐. 큰 누님 같다니까. 그래서 1, 2월생은 당연히 빨리 해. 뭐
발육도 빠르고 초등학생이 커. 근데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80세가 돼봐. 80년 1개월하고 80년 10개월하고 뭐 그것은 그거지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좀 지금 느리더라도 아이들의 성장이 필요하다. 이걸 알고 기다려야 되죠. 엄마들 근데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 아이들이 성장이 다 달라요. 어떤 애는 키가 초등학교 때 확 커. 어떤 애는 초등학교 때 작은데 중학교 때 확 큰 애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인지 능력도 이와 비슷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확 발달해 있는 애가 있어, 실제로. 그래서 뭐든지 하면 척척척 잘해. 근데 이게 계속 가냐면 안 그렇다니까? 우리 아이는 좀 늦어서 뒤처지는 것 같죠? 시간이 흐르면요, 금방 따르잖아. 우리 애는 2월생이었어, 2월생. 옛날에는 3월생부터 그 다음에 2월생까지가 한 텀이었어. 그 우리가 7살에 학교도 갔잖아요. 가보니까 3월생 여자아이들 보니까 큰 누님 같더라니까, 진짜로. 우리 집은 가끔씩 데리고 오거든. 보면 큰 누님 모시고. 우리는 조그마하니까 제일 어려가지고요. 뭐 반에서 맨날 1번 하고 막 깃발 들고 있고 이랬거든. 운동회만 하면요, 꼴찌하는 거라. 한 해는 4등 했대. 내가 분명히 현장에 있었는데 4등 했대. 놀래가지고요. 뛰어가 보니까 4명이 뛰었다잖아. 근데 제가 아빠로서 안타깝잖아요. 우리 애 기죽을까봐 걱정이 돼가. 제가 항상 부모 달리기 했죠. 부모 달리기. 저는요, 부모 달리기 6년 내가 다 1등 했어. 제가 운동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보통 직장생활 하는 아빠가 달리, 저는 매주 축구를 하거든요. 지금도 해. 축구 광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뛰는 게 습관화돼 있죠. 근데 책상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운동회 때 나서 뛰는 아빠도 보면 있잖아요. 마음은 막 급해가지고 막 상체는 앞으로 가는데 다리가 안 따라와. 그래 막 쓰러지고 막 피나고 막 이런다니까. 그래서 일부러 비도 타가지고요. 애 반에 찾아가잖아. 애 기 안 죽이려고. 그 우리 반 애들 저를 다 한다니까. 와, 명예 앞바닥 하면서 막. 제가 앞바 달리기 하면 막 벌써 그 스탠드에서 막 함성이 일어나고 막 이런다니까. 그리고 어떤 애는 내가 뛰려는 조에 젊고 키 크고 막 잘 뛸 것 같은 아빠가 보여. 그럼 내가 옮기잖아. 그래가지고 내 6년 내 1등 했다니까. 아니, 우리는 맨날 꼴찌했는데 4학년 때는요, 우리 운동회 때 실내화 신고 뛰거든, 하얀 실내화. 하루는 4학년 때 우리 와이프가 애 오래 신으라고 실내화를 풍덩한 걸 사준다? 딱 맞는 거 신고 뛰어도 꼴찌인데, 풍덩한 거 신고 뛰다가 그 60m, 50m가 뛰는데 그게 실내화가 벗겨졌잖아요. 애가 막 그 겸연 쩍고 무한한 얼굴로 있잖아. 실내화 주워가지고 그래도 포기는 안 하고 뛰대. 60m 뛰는데 20m 차이 나.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얼굴로 들어오는 거 보고 내가 그때 이혼할 뻔 했다니까. 열받아가지고. 제가 아빠 없이 자라가지고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그런 경험 많이 했거든요. 초등학교 다니기 저는 막 악몽 같았거든요. 미술 시간에 도화지를 준비해 가야 되는데 도화지를 준비해 줄 어른이 없어가지고. 크레파스는요, 애들 버리는 동강들을 모아가지고 비닐봉지에 담아가 묶어서 다녔어. 근데 이 도화지가 없는 거라. 도화지 없이 미술 시간에 앉아서 해봐야 얼마나 그 쪽팔리고 겸연 쩍고 막 하여튼 막.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우리 아이는 그런 경험 없이 좀 초등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놈이 실내화 때문에 애 그 표정을 보니까. 어릴 때 내가 오버랩 돼가지고 진짜 막 확. 근데 있잖아요. 우리 애가 그 중학교 2학년 됐잖아. 학교 체육대회를 하는데 개주 대표가 됐잖아. 너는 무슨 일인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애한테 물어봤어, 직접. 야, 너 그만에 전부 소아마비 환자밖에 없나? 네가 왜 개주 대표가 되는 거야? 했더니 애가 하는 말이 몰라 나도 하면서 경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가? 거든. 경도가 뭔지 알아요? 경찰과 도둑이라고. 뭐 되게 어려운 줄 알아요? 애들이 막 경찰하고 하는 도둑하고 막 뛰어다니면 잡고 막 그거 대유행했거든. 우리가 그거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경찰과 도둑을 지 혼자 하나? 다 같이 하지. 그러니까 경찰과 도둑 놀이에서 뭐 다리가 튼튼해져서 개주 대표가 된 게 아니라 잘한 거죠. 2월생이라서 갭이 컸잖아요. 근데 이게 서서히 좁혀진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중에 이제 한 성인이 되면 뭐 2월생이 3월생이 큰 차이 없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아. 애들 공부에 필요한 능력도 인지 능력도 시간이 흐르면 자라요. 근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 딱 끊어서 보면 어떻게 해요? 차이가 많지. 그래서 비교를 할 때 절대로 옆집 애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나무로 말하면요, 딱 나무를 딱 잘라가지고 단면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나무의 성장 과정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스팟, 단면을 이 경제로 말하면요, 오늘 2018년도 우리나라 물가 동향, 이건 나무의 단면하고 똑같아요. 그럼 물가가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그럼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경제를 그렇게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영어로 플로우, FLW, 흐름을 파악하는 거야. 1970년대 한국 경제와 2010년대 한국 경제를 딱 비교하면 엄청나게 발전했죠. 안 그래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다니까. 모든 집이 차를 몰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정말 살기 좋아졌죠. 이 도서관이 동네마다 생기더라고 생각해 봤어요? 꿈에도 못 꿨다니까. 이런 것처럼요, 우리 아이들의 성장도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어떻게 해요? 옆집 애와 내 아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는 거야. 이걸 플로우 비교라고 하죠. 그러면요, 항상 우리 아이는 잘하고 있어. 신기하다니까.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고 이렇죠. 근데 비교는요, 원래 이 논리학에서 비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원이 같아야 돼. 키와 몸무게를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똑같은 논리로 옆집 애하고 우리 애가 단지 학년이 같다는 이유로 비교하는 건 정말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 그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엄마 친구 아들이 생기는 거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엄마 친구 아들. 우리 애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엄마 친구 아들이거든. 근데 그런 우리 애도요, 내가 볼 때 항상 불안했다. 우리 애 진짜 공부 잘했거든요. 근데 항상 불안해. 전교 1등 하면 안 불안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전교 1등 하면요, 옛날에 하지 말자. 뭐 엄마도 공부 잘하는 거 좋아하는데 내가 전교 1등 해도 불안하다 하면 너무하잖아. 왠지 알아요? 전교 1등 하는 어느 대학 가고 싶겠어요? 서울대학교 가고 싶죠. 서울대학교 정원이 몇 명인지 알아요? 학부 정원이 우리 아이 갈 때 2,900명이었어. 전교 1등은 몇 명인 줄 알아요? 전국이 전교 1등. 고등학교가 1,700개 있거든? 전교 1등은 몇 명? 3,400명. 문과 전교 1등, 이과 전교 1등이 달라. 그러니까 전교 1등에도 서울대학교 간다는 보장이 없어. 더군다나 전교 1등이 서울대학교의 농업생명과학대학 가고 싶겠어요? 바이오, 뭐 식품, 영양학부 이런 데 가고 싶겠어? 그런 거 다 빼고 나면 갈 정원이 몇 명 안 되니까 200명밖에 안 돼. 우리는 문과인데, 문과에서 서울대학교 가려고 하면요, 원래는 법대가 있었는데 로스쿨 생기면서 법대 없어졌죠? 갈 데가 경영대학밖에 없어.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정원 140명. 전교 1등 한다고 갈 수 있어요? 우리 실제 수능에서 200등 했거든. 200등에서 250등 사이였어요. 수능에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정원이 몇 명? 140명. 정시 모집으로는 52명 뽑아. 우리 전국에서 200등 했어요. 기뻤겠어요? 슬펐겠어요? 뭘 모르네.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그죠? 어릴 때 도서관을 다니라니까. 좋은 책을 빌려서 많이 읽어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력이 자라도록. 엄마들은요, 그 애들 간장 종지 많은 그릇에 뭘 자꾸 담아주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되고, 그 그릇의 크기를 넓혀줘야 돼요. 시중에 떠도는 진부한 말로 하면,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되죠. 이 물고기 잡는 법, 이게 생각하는 힘, 이런 거예요.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처음 만나는 문제를 만나도, 그죠? 자기만의 그걸 동원해서 읽고 이해하고 뭐 어떻게 해결을 하고 이러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니까.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저학년 때 학습지를, 국어 학습지 이런 거 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미안해. 빨리 끊는 게 좋아. 끊고 도서관 다니니까 끊고 도서관? 시간 아깝다니까? 근데 엄마들이 이상하잖아요. 어릴 때는 그래도 잘 때 애들이 뭐 책이달라고 들고 오고 이랬잖아. 근데 이놈들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책을 안 읽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 유아기 때 대한민국 엄마들 전부 전집 사재놓고, 그죠? 그거에 열심히 막 읽으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책의 맛을 몰라. 전집의 핵심은 가장 안타까운 점은 지식이거든.
언니들 따라서 교육받으러 가봐요. 0시부터 2시까지 자연관찰, 20부터 4시까지 세계문화, 뭐 또 50부터 뭐 몇 세는 위인전집 피사고 막 협박하죠? 그럼 엄마도 겁나가지고 막 사잖아. 특히 푸르미닷컴. 그 푸르미 아빠 알죠? 푸르미 아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약장사 하듯이 막 쉰 목소리로 부흥이 하듯이 막 제일 중요하다 하고 막. 푸르미 아빠가요, 내하고 비슷하거든, 나이가. 푸르미하고 우리하고 동갑이야, 동갑. 근데 우리는 이제 이월생에서 학년은 학교가 하루 한 해 빨리 들어갔죠. 아니, 내가 돌겠는 게, 푸르미가 2학년 때 책을 냈어, 푸르미 아빠가. 제목이 뭔지 알아요? 푸르미 이렇게 영재로 키웠다. 제목이 영재자 들어갔잖아. 근데 읽게요, 안 읽게요? 바로 그날 사서 2시간 만에 다 읽었어요. 책을 딱 덮었는데 막 신경질이 나더라고. 두 가지 이유로. 첫 번째 이유는요, 이런 책은 내가 내야 되는데, 하면서. 셈이 나가지고. 다른 한 이유는 뭔지 알아요? 이 푸르미 아빠는 어린 책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구나. 근데 이런 책을 내?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여러분들 책 읽어봐야 되는데? 푸르미 아빠 엄마도 그럴 거예요. 어린 책이, 좋은 어린 책이 어떤 책인지 하나도 몰라. 그래가지고요, 무조건 그 집에 오는 웅진 아저씨가 추천하는 책을 그대로 다 샀어. 푸르미하고 푸르미 동네 유치원도 안 보내고 유치원 교육비 가지고 웅진에서 밀어주는 전집 다 사서 닥치듯 읽었더니 애가 아는 게 많아졌다 이 말이야. 아는 게 많은 게 영재인지 내가 그건 동의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초등학교 2학년이 뭐 영재인지 아닌지 뭐 그것도 애매하고, 하여튼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건 분명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저는 마침 4살 때부터 어린이집 다니면서 좋은 어린 책에 눈 떠가지고요, 내가 잠순에서 좋은 어린 책을 늘 소개하고 이랬다니까. 제가 한 편 소개할 때마다 잠순에서 원고료 10만원씩 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한때 잠순에 그 컨텐츠 필자도 하고 그랬어요. 좋은 어린 책이 관해서. 그러니까 좀 있으면 내가 책 낼 끼인데 이제 해놓고 지금까지 못 내고 있어. 아니 몇 번이나 책을 내겠다고 도전한 사람도 있더라고, 출판사 측에서. 근데 이상하게 제 강의를 책으로 내는 거 어려운가 봐. 그래가 2번이나 실패했다. 하여튼 동네 언니들 미안한데, 동네 언니들 참 고맙죠. 모르는 거 알려주고 이래서. 근데 결정적인 데서 헛소리가 자기도 잘 몰라서 그렇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동네 언니들 따라서 교육받아 가보면 익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우리 막 다 적금 깨고 뭐 심지어는 보험 해약해가지고 막 도배하듯 도배? 집집마다 다 이렇대. 내가 차마 어떤 집인지 들키면 안 돼가지고 내가 브라인드 처리했어. 근데 엄마는 귀신같이 한다. 줘서 저까지는 뭐 우리 집에 있고 저거는 없고, 뭐 아가월드, 뭐 몬테소리, 뭐 또 한국 노벨, 한국 안데르센, 뭐 싸구리 출판사부터 시작해서 메이저 웅진교원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이상하게 애들 학교도 가면 이거 안 읽는다니까. 근데 옛날 생각 나가지고 엄마들은 막 기다리잖아. 애 쳐다보다가 저거 쳐다보다가 애 쳐다보다가 저거 쳐다보다가 그날이 오겠지 하면서. 그날 안 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런 책의 핵심이 물론 창작 동화도 가끔 있지. 그러나 이런 책의 핵심은 지식책이기 때문에 지식은 책의 맛을 모르게 해요. 좋은 어린 책 읽으면요, 너무 재밌어야 돼요. 또는 너무 짠하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어린 서점 단골로 다닐 때 제가 그 서점에 같이 터줏대감처럼 이렇게 있었고, 워낙 단골로 다녔으니까.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저한테 그때 상담도 하고 이랬는데, 어떤 한 아줌마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를 데리고 왔어. 남자아이. 이 아이가,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너 이상해 욕하면서. 왜 욕하니까? 아, 책을 읽다 말고 또 책 사러 가자 간다 하는 거야. 근데 또 보니까 걔가 진짜 읽다 말고 책 있잖아. 한 10페이지인가 20페이지 남았는데 책 날개를 딱 접어서 보관하고 있어. 그리고 엄마를 쫄라가지고 또 책을 사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니 왜 다 안 읽고 사러 왔노? 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 뭐냐, 남자인데, 선생님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못 읽겠어요. 아쉬워서. 끝날까봐. 야, 이런 책의 맛을 벌써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걔가 뭐 수성구 산 것도 아니고요. 저 달서구 구석에 화원 넘어가는 길에 보면 수목원인데 가면요, 대진초등학교라고 있어. 걔 대진중학교 나왔다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공부 잘해가지고 대구과학고등학교 갔어. 그래가지고 대구과학고등학교에서 카이스트 갔잖아. 카이스트 4학년 지금. 얘 카이스트 가면서요, 지가 그 어린이집에 샀던 책 전부 저한테 기증하고 왔어. 우리 연구소에 책이 15,000권 있잖아. 기증받은 책. 도서관 갔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 책의 맛을 안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또 어떤 여자애들은 엄마 나 이 책 너무 짠해서 못 읽겠어. 이게 어른 버전하면 너무 감동적이다 이 말이거든. 너무 슬프다 이런 뜻. 자기는 이 슬픔이 감당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책의 맛을 아는 거지. 근데 어릴 때 잘못하면 전집 읽히면 그렇게 된다니까. 제가 옛날에 잠순에서 좀 유명해가지고요. 제가 그 잠순에서 가장 그 강원도의 어떤 펜션 하는 아줌마가 잠순에 했어. 그 영어로는 잠순에서 1인자인데 이 집이. 근데 수학을 못해가지고 저한테 대구까지 내려서 저한테 상담을 받는 데 있어요. 얘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집 딸이. 그 인연으로 제가 강원도 영월에 있는 이 펜션에 놀러 가면 저는 공짜로 재워줬어요. 그래서 여름마다 내 놀러 갔거든. 물소리 바람소리라는 펜션인데 이제 거기 가게 되면 이제 제가 일부러 잠순에 어떤 구석 게시판에 내 글이 간다 하면서 살짝 써놓거든. 가면 막 전국에서 아줌마들 저한테 상담하려고 와 진짜로. 그때 한 3, 40명이 왔어요. 그 따라온 꼬마들하고 제가 미니 축구를 했어. 골대를 임시로 만들어 놓고. 근데 상대편의 골키퍼 역할을 맡은 애가 꼬마가 7살이었어. 제가 반대쪽 팀이잖아요. 제가 축구를 맨날 하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다 제끼고 골키퍼가 1대1이 됐어. 근데 7살짜리 꼬마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저씨가 공을 몰고 오니까 간이 이자까지 떨어지려고 해요. 얘가 간과 이자의 위치를 다 알아. 7살짜리가. 이게 지식 읽기의 전형적인 예예요. 너무 하잖아. 그냥 간이 철렁한다 하면 무섭다 하는 얘기 하면 되겠는데 간이 이자까지 떨어진다 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젊을 때 40대 강의할 때는 엄마들 보고 다 이거 빨리 팔아치우라 했다니까. 왜냐면 쳐다보다 또 뚜껑 열리거든. 오늘 컨디션 안 좋은데 저거 쳐다보다 애 쳐다보다 저거 쳐다보다 애 쳐다보다가 본전 생각도 나고 이러면 또 열받잖아. 그래서 빨리 팔아라 했어요. 근데 엄마들이 아무도 안 팔아. 왠 줄 알아요? 인테리어 무너질까봐 못 파는 거야. 거실에 좀 있어 보이잖아. 뭐 잔뜩 꽂혀있고 막. 저 시계 맞아요? 40분까지예요? 12시까지 가고? 큰일 났네. 제가 유튜브 검색하다가 애들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가지고 이걸 PPT 넣었는데 엄마도 다 알고 있더라. 어떻게 알아요? 초등학교 뭐 책에 나와? 안 나와요. 근데 다 알고 있어요? 몰랐다고? 모르는 분도 있네. 근데 있잖아요. 아까 마리아 몬테소리가 인지능력의 발달과 함께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이상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애들 공부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가 정신병 하나씩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애들이 불안해져. 저도요 진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거든. 내가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근데 한편 또 공부가 너무 그죠? 아쉬우니까 애 공부하면서 이제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애가 스트레스 받게. 특히 수학 공부 시킬 때 아이고 내 시간만 많으면 근데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 생략하는데 아이고 뚜껑 열린 이야기하고 막 이런. 근데 애가 불안해지는 거라. 정서적으로 맨날 손톱 물어 뜯고 있잖아요. 어느 날 일기장에다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어. 아빠가 무서우니까.
슬픈 일이죠. 나는 몰랐는데 우리 아빠가 보고 또 내한테 캐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생각 없는 옆편네 같은 이라고 진짜. 저는 진짜 성질 급하고 이래가지고 애 공부시키면서 아마 애 뭐 반죽였거나 아니면 자살했거나 했을 거라. 근데 다행히 어릴 때 어려서 다니면서 좋은 어린이책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이놈의 좋은 어린이책이 이상한 역할을 한다니까. 아니 원래 내 깊은 곳에는요 우리 아이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거든. 진짜 어릴 때는요 애 잠들잖아. 그럼 우리 와이프는 애 잠들었다고 바로 자러 가. 자기 출근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 5분 뒤에 또 들어가봐요. 혹시 입을 차렸나 싶어가지고. 보통 엄마들이 이렇게 하잖아. 근데 우리 집은 내가 그렇게 했어. 그리고 우리 애는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럼 가제수건으로 땀 닦아주고. 또 가끔씩 꿈을 꾼다니까? 막 힘센 놈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꿈을 꾸나 봐. 그럼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내가 꿈속에라도 들어가서 우리 아이를 돕고 싶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 친척집을 전전할 때 그런 경험이 많았거든요. 이상하게 그런데 이놈은 공부만 시키면 그 마음은 감동 곳이 없고 애 잡고 앉아있는 거라. 참 이게 진짜 성경에 나온 대로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안 되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밤마다 애통하잖아. 애한테 너무 미안하고 막. 근데 저는요 다행히 어린이 서점을 다니면서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가지고 어릴 때 애하고요 좋은 어린이책 읽어주면서 많이 울었거든. 저 어린이책 읽는데 이상하게 내가 치유가 돼요. 그런 책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 못하겠는데 저는 진짜 애하고 같이 책 읽다가 갑자기 막 제가 감동이 되고 막 울고 막 이런 적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아빠의 진짜 마음이 아이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좀 아빠한테 시달리지만 아빠의 본 마음이 늘 전해져서 다행스럽게 아이가 위로를 받고 용기도 얻고 이렇게 되죠. 좋은 어린이책들은 저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죠? 이런 이상한 역할을 한다니까. 저학년 아이들을 학교 갔다 오면 이런 책 한번 읽어줘 봐요. 그 세계적인 그림책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런 그림책이 있어. 그런 그림책 읽다 보면 저절로 막 마음이 따뜻해지고 뭉클해진다니까. 아이가 위로가 되고요. 이런 책들이 좋은 어린이책이에요. 엄마들이 아까 정혜인인가? 정혜인의 상대역이 누구예요? 네? 손혜진? 지가 다 손혜진인 줄 알지? 연속극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동일씨가 되기 때문이거든. 요즘 내가 그걸 안 봐가지고 모르겠네. 옛날에 태양의 후예 할 때 전형적으로 송혜교한테 다 동일시 돼가지고 엄마도 그때 수목 드라마라서 막 본방사수한다고 난리도만 시청률이 뭐 40% 넘어가고 막 시청률이 40%란 말은요 회사에 있는 텔레비 말고 가정에 있는 텔레비는 다 그거 봤다 이런 뜻이거든. 확률적으로. 그때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때 모르는 사람한테 저한테 긴 카톡이 왔다니까.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의 행동 요령 하면서 엄마들이 수목 드라마 본방사수 하려고 10시부터 11시까지 본방인데 9시부터 예민해질 때 그러니까 아빠들은 무조건 9시 전에 저녁을 해결하고 들어와서 안방에 짱 박혀서 나오면 안 된대.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더 가관이에요. 본방 11시 되면 끝난대. 끝났다고 안방 답답하다고 거실로 뛰어나오면 큰일 난대. 아직도 엄마들은 송중기의 잔영이 남아가지고 그걸 막 음미하고 있는데 어떤 무식한 아빠들이 나와가 텔레비 앞에서 송중기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살아보면 참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참 이렇다는 거라.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송혜교가 동일시대거든. 그리고 둘이 갈등을 겪을 때 나도 조마조마하고요. 그죠? 둘이 또 오해를 풀고 화해하고 막 뽀뽀하려고 하고 이럴 때 나도 찌릿찌릿하고 이렇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이러는 거예요. 좋은 어린이책이 이런 역할을 한다니까. 엄마가 화났다라는 그림책이에요. 우리나라 작가 최숙희가 쓴 건데 엄마가 어느 날 좋아가지고 뭐 컨디션이 좋았는지 애한테 짜장면을 시켜줬네. 근데 막 짜장면 애들 먹다 보면 쏟고 흘리고 묻히고 막 난리져요. 근데 시켜줄 때는 문제고 또 막 열받아가지고 엄마 지금 허리춤에 각도 손 올라간 각도 안 가요. 열받아 뭐라 고함 지르겠지. 빨리 가 씻어 켰겠지. 애가 씻어 들어갔어. 씻어 들어갔는데 뭐 거품 너무 많이 짰는지 어쩐지 막 내친김에 신나가지고 엄마가 목욕탕 청소하는 생각나서 목욕탕에서 막 청소 놀이 하고 있어. 엄마가 아무리 기다려도 애가 안 나오니까 목욕탕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더니 개판돼 있는 거라. 엄마 뚜껑 열려가지고 머리 지금 쥐 뜯고 있죠. 그래가지고 또 뭐 찌랄했겠지. 그러니까 애가 무슨 생각, 이번엔 내가 혼 안 나게 조신하게 놀아야지 하면서 그림 그리기 시작했어. 근데 애들은 뭐 창의력이 너무 뛰어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연구소 애들도 뭐
칠판에다 그림 그리라고 하면 난리나 막. 그죠? 얘도 꼭 그런, 너무 막 지대는 재밌게 뭘 표현하고 있는데, 엄마가 보니까 막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죠. 그리고 드디어 뚜껑 날라가가지고, 폭탄 투하하고 있죠. 애 생각 어떤지 알아요? 사사건건 지랄하네. 이런 생각. 내가 뭔 짓을 해도 따라다니면서 지랄하잖아, 엄마들이. 여러분들 애들한테 하는 말을 휴대폰으로 녹음해보라니까? 하루 종일 하는 말은 뭔지 알아요? 지시, 명령, 확인. 그 다음에 질책, 비난. 마지막에는 열받으면 저주. 이 6단어를 우리가 말하는 거 다 이것밖에 없어. 우리 딸 사랑해 뭐 이런 말 못하잖아. 맨정신으로 못하죠. 이상하다니까. 그렇게 소중한데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애도 엄마한테 맨날 혼나다 보니까 점점 작아지고 있어. 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그걸 크기가 작아진다고 작가가 묘사했어. 나중에는 애가 사라졌어. 너무 작아졌어. 엄마 눈에 안 보여. 우리도 왜 애 혼내다 보면 애 상태나 이런 게 눈에 안 보이죠. 애가 막 상처를 받기나 찌랄하기나 막 그거 비슷해요. 그제서야 애가 이제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그죠? 그제서야 이제 현실을 자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하듯이 막 놀래가지고 이제 수습은 해야 되고 막 애는 없고 막 애 울며 불며 찾으러 다녀요. 제가 이 그림을 다 못 가지고 왔는데 생략했는데 엄마가 온 동네방네 찾으러 다니는 거라. 근데 애는 너무 작아져서 왜 안 넘어가노? 작아져서 엄마 치마 밑에서 잠들어 있었어. 울다 지쳐가지고. 근데 자다 잠결에 보니까 엄마가 막 울면서 자기 찾으러 다니네? 그래서 애가 뭘 깨닫겠어요? 아, 우리 엄마 친엄마 맞는갑다 하면서. 그러니까 뭐 좀 깨닫는 거죠. 아, 엄마가 사실은 나를 사랑하시는갑다 이렇게. 아까 혼낼 때는 속상했는데 막 엄마 울면서 찾으러 다니니까. 그래서 극적으로 다시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2시간 후에 하는 것처럼 막 우리 딸 사랑해 하고 이 책 딱 애들이 딱 도서관에서 빌려봐요. 이거 반죽 우리 집 구석이네 하면서 바로 동의시가 너무 쉽게 된다니까. 근데 이런 책을 다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엄마도 이 책이 엄마처럼 사실은 혼을 내고 할 때도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혼났던 것이 위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요. 이렇게. 이런 좋은 어린이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그죠? 그래서 학교 생활이 물론 애들이 재밌게 놀고 오기도 하지만 학교 생활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파트 생활이 만만하고 쉬워요?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옆에 한 만나봐. 숨도 잘 못 쉬고 침도 잘 못 넘기겠죠? 이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특히 위에서 팔짝팔짝 뛰어가지고 밑에서 한번 항의라도 했어봐. 이거 골치 아프다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어른도 그런데 애들 어떻게 했어요? 학교 가면요. 물론 재밌고 이런 것도 있지만 많은 일들과 싸우고 이기고 이렇게 견디고 집에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장하다, 대견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맨정신은 그런 말 못하거든. 좋은 그림책이, 좋은 어린이책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위로한다고요. 저도 정말 성질 더럽고 이런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가야 되니까 인증샷. 우리의 수능 성적표예요. 여러분들 뭐 봐도 모르겠지만 사교육 한 번도 없이 좋은 어린이책만 꾸준히 읽혔는데 물론 수학 영어는 제가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말씀 못 드리니까 원래 뭐 책 읽기에 대해서도 지금 시간이 좁아서 가야 되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가장 좋은 사교육, 가장 좋은 영재교육, 가장 좋은 조기교육 이게 뭐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 귀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도서관을 다니면서 좋은 어린이책을 빌려서 아이들에게 많이 읽어주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도서관에 가서 그럼 어떤 책을 빌릴까? 엄마들이 어린이책, 좋은 어린이책이 어떤 책인지 몰라가지고 할 수 없이 전집 사고 이러거든.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요령, 팁 4가지 정리하는데 첫 번째, 출판사를 무조건 따라가면 돼요. 좋은 책을 낸 출판사는요 이미 그걸로 유명해졌어.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좋은 어린이책을 계속 발간하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저학년 어린이책을 가장 잘 내는 출판사 1위는 비룡소. 비룡소 책은요 문고, 뭐 저학년 문고도 있고 그림책도 있고 도서관에 가서 비룡소 책 무조건 빌리면 돼요. 물론 다 100% 우리 아이가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성공할 수 있어요. 자, 1번 비룡소. 시간 없으니까 2번 시공주님. 미리 말씀드립니다. 40분 되면 가라니까.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이 쫓기지?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니까 제가 헛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원래 이거 PPT대로 못해가지고 그런데, 자, 이 지금 뒷부분이 있잖아요. 이 PPT를 우리 연구소 다음 카페가 있어요. 다음 카페 대구부모교육연구소, 대구부모교육연구소 오시면 이 책 목록을 그대로 올려놨어.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시간 안배를 잘해가지고 책 한 권 한 권을 소개한 강의들도 있어요. 혹시 지금 제가 쫓겨서 그냥 가면 이제 그걸 참고했으면 좋겠다. 미리 말씀드려놓고요. 창작과 비평사, 창비라고 하죠. 창비. 이게 전부 어린이책, 좋은 어린이책 브랜드예요. 자, 넘어갑니다. 이 길버든이 이거 애들이 정말 좋아하죠. 이 강아지 똥을 낸 전설적인 출판사거든. 그러니까 강아지 똥을 40년 전에 강아지 똥을 내가지고 대박 났잖아요. 우리나라 최초로 그림책 우선 100만 부 이상 팔린 책. 그러니까 길버든이는 그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계속 좋은 책을 내고 있어요.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이 지원이와 병간이 시리즈, 데이트 저쪽 지금 9권인가 나왔어요. 이 시리즈. 자, 두 번째 방법은요. 많이 팔린 책을 따라가는 거라.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 보면요. 제일 뒤에 교과서의 본문에서 인용된 책의 원전 목록이 교과서 뒤에 다 실려 있어요. 거기 보면 전집 한 권도 없어요. 다 좋은 어린이책 잘 만들어진 단행본이죠. 그러니까 많이 팔린 단행본을 따라가면 되는데 인터넷 서점 같은 데서 검색할 때는 베스트셀러 이렇게 검색하면 학습 만화가 다 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검색하면 안 되고 스테디셀러 라는 항목이 있어요. 스테디셀러 검색하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책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림책 같으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와 2위가 이 두 권이에요. 하나는 미국 그림책이고 하나는 캐나다 그림책인데 두 권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책이에요. 이런 책 읽다 보면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이렇거든요. 자, 고학년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와 2위예요. 샬롯의 거미줄. 이 영국 책인데 시공준이에서 번역된 책이죠. 자, 우리나라 책 가운데 고학년용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저학년이니까 그냥 지나가고.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출판사를 따라서 빌리는 게 제일 쉽고요. 두 번째는 많이 팔린 책. 검색해서 목록을 만들어서 빌리면 되고요. 세 번째는 저학년이니까 특별히 수상작을 따라가는 거랑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있어요. 칼데콧상이라고 부르는데 칼데콧상하고 검색하면 알라딘이나 뭐 인터파크 이런 데 검색하면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된 책이 한 200권 들어있어요. 아마 학교 도서관에 있는 데도 많을 거라. 그러니까 칼데콧상 받은 거 다 빌려서 읽어주면 되죠. 이건 전부 한 권 한 권이 주옥 같은 그림책이라서 저는 우리 연구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엄마들한테 일부러 이런 책 한 권씩 정해서 읽어줘요. 제가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 그림책 한 권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 그림책에서 무엇을 건져서 아이들과 나눌까 이런 수업을 지금 14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시간이 없어서 한 권 한 권을 소개를 못하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아까 다음 카페에 들어와서 그 한 권 한 권을 소개한 강의들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고 다음 카페 들어오기 싫으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해드려요. 유튜브에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하셔도 되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고 구독 지금 500몇 명 하고 있더라. 영국에는 게이트 그린웨이상이라고 있어요. 이게 미국의 칼데코가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주옥 같은 벌써 제목 봐도 다 알겠죠? 이런 뭐 심지어 요즘엔 유치원에서도 이런 책 가지고 막 수업하고 이러더라. 이거 유치원에서 수업할 책이 아니에요, 사실. 이런 상 받은 거. 그리고 좀 고수가 되면 도서관을 자주 다니다 보면 이제 좀 뭔가 눈이 뜨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작가를 따라가는 거야. 우리 그림책의 전설 권영쌤이 애들이 좋아한다. 그럼 권영쌤이 작품을 쭉 따라가면 되고요. 아니면 요즘 엄마들 좋아하는 백희나를 따라간다. 이러면 백희나의 책들을 따라가면 되고요. 구름빵이 전설이죠. 뭐 나온 지 10년 만에 5년인가 6년 됐을 때 벌써 100만 부 돌파한 놀라운 책인데 구름빵 이후로 이제 백희나가 우리나라 그림책 세계에서 일약 스타가 됐어요. 그리고 작년 봄에 나온 책이 알사탕이라는 책인데 제가 볼 때는 저 구름빵을 능가할 책이라. 읽어보면 진짜 감동적이거든요. 엄마들하고 저 책 나오자마자 제가 바로 수업하고 이랬는데 이런 책 한 권 한 권을 여러분들의 아이들하고 읽어주고 하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따뜻해져요. 아이고 시간이 없어 진짜 가자. 40분 넘었다. 자, 이 목록은 도서관 우리 홈페이지에 있다. 마지막으로 엄마들 설득하기 위해서 인증샷을 또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우리 아이가 25대던 어느 해 서울에서
제가 그날 일요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애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카톡이 온 줄 알아요? 아빠 해가지고 왜 하니까 시험이 와 이래 심노 이렇게 하는 거라. 근데 무슨 시험 하니까 로스쿨 입문시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스쿨 입문시험이 뭔지는 알죠? 안다고 치고.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열을 받아가지고요. 시험이 쉽다 하니까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인데 시험이 쉽다 하니까 내가 가짜나 가지고 내 이 새끼야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초등 아이들 보니까 시험 쉽다 하는 놈들 보니까 다 70점이더라고. 그죠? 뭐 똥인지 된장인지 난이도 구분을 못 해가지고 애들 기말고사 치고 와서 2, 3학년들이 시험 쉽다 하거든. 기대하면 안 돼. 아 70점쯤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저도 꼭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비아냥 거렸거든. 그랬더니 우리가 열받아가지고 한 달 후에 성적이 발표나서 인증샷 보여왔어. 이 시험은요 공부해서 되는 시험이 아니라는 수험가의 통설이 있어. 공부해서 성적이 오른 시험이 아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교과서가 없어요. 20대 초중반에서 30대 초중반의 법률가가 되려는 사람들이 사법시험 대신에 로스쿨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논리적으로 그지? 성장했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 그 벼락치기가 안 돼. 기출 문제집은 있지만 교과서가 없어요. 딱 두 과목 쳐. 언어 이해하고 추리 논증. 각각 35문제. 근데 우리 아이가 이 시험을 쳤는데요. 언어 이해에서 35문제 중에 34문제를 맞췄다? 성적표 보여요? 근데 문제는 100분위가 상위 5%.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만점자와 한 개 틀린 애들이 5%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좀 쉬웠다는 뜻이죠. 자, 추리 논증은 35문제 중에 29문제를 맞췄어요. 언어 이해보다 못한 것 같죠? 근데 반대로 100분위는 상위 1.8%. 난 변별력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두 과목 성적을 합하면 로스쿨 준비생 7,500명, 8,000명 중에서 약 120등 정도 했어요. 잘했죠? 지금 우리나라 로스쿨이 2,000명 뽑거든, 해마다. 서울대 로스쿨에서 160명을 뽑아요. 연세대 고려대에서 각각 120명씩 뽑아. 대구 같으면 경북대에서 80명을 뽑아. 경북은 영남대에서 40명을 뽑죠. 80명인가? 로스쿨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 애는 고등학교 딱 가면서 좋은 대학 가려고 책 못 읽고 입시 공부했어요. 수학 공부했다고요.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는 신입생이라고 놀더라고. 그리고 2학년에 대해서는 군대 갔어요. 2년 지났죠. 24살에 전역을 했다. 다시 복학을 해가지고 학교 좀 다니다가 교환학생 나갔어, 외국에. 그리고 들어왔어요. 25이 된 거야. 그리고 이 시험을 쳤어. 얘는 로스쿨 갈 생각이 없는 애예요. 그리고 외국 기업 취직해서 나갔거든. 근데 이제 아빠가 하도 로스쿨 찌랄 하니까 지가 아빠한테 미안해가지고 진짜 지 말로 지나가는 길에. 무슨 말이냐. 고등학교 때부터 25, 이 시험을 칠 때까지는 다른 아이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시험을 쳤는데 지도 깜짝 놀란 거라. 저도 깜짝 놀라고.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겠어요. 어릴 때 도서관을 다니면서 좋은 의책을 읽는 것은 단지 이번 기말고사에서 국어시험 한 문제 더 맞추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아이들의 평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가 이걸 확인한 거예요. 좀 설득이 있나 모르겠네. 책 읽기가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죠? 사고력을 키우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니까. 엄마 아빠 다 지방대학 나오고 아빠 성질 더럽지. 맨날 욕하지. 저는 욕 진짜 잘하거든요. 어릴 때 슬럼가에서 자라가지고 네이티브 스피커라. 그런데 그저 어린 시절에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어린이집 다니면서 좋은 의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게 어디가 안 가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호작질 그만하고 도서관 다니라고. 오늘 강의 제목도 교육청에서 정한 거예요. 평생 학습의 기틀을 마련하는 초등 독서.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니까. 전문가들이 그냥 이런 말을 쓰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경험하고 또 우리 아이만 키웠으면 너무 너가 아이 경험만 일반화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10몇 년 동안 계속 많은 엄마들과 아이들 만나고 상담하고 아이들 직접 내가 강의를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소에서 아이들하고 직접 수업을 해요.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죠? 팀을 짜서
아이들하고 그림책 가지고 직접 수업도 하고 이런다니까. 엄마들한테 무료 강의를 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학 공부도 내가 20명, 20명 되나? 제가 지금 직접 시킨 애들이 있어요. 우리 애 키운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초등 고학년들하고 중학생들은. 그거 해보고 제가 이제. 우리 아이만 그러면 이제 누가 뭐 똑똑해서 그렇지 이렇게 많은 엄마들이 많아. 근데 그게 아니고, 그죠? 어떤 방식으로 키우면 자기만큼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 우리 아이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아이보다 더 뛰어난 아이들도 물론 있을 수 있고, 학습적으로 좀 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강조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물려받은 재능을 사장시키지 않고, 이게 뭐, 요즘 말로 포텐 터지게 하는 거죠.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유력한 방법이 여러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을 잘 이용하는 것이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 아이가 잘하는 게 자꾸 보였기 때문에 내가 쓸데없는 호작질 안 했죠. 저보고요, 수성구로 이사 가라고 한 사람 진짜 많거든. 아깝다고 수성구로 가래. 근데 속으로 다 비웃었어요. 수성구가 뭐 좋은 거인데, 좋은 학원 많지. 철대 학원 뭐 이런 거. 학원이 많은 거지,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학원 다녀서 공부를 잘할 것 같으면, 뭐. 내가 무슨, 뭘 했어라도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꼬마들이 자라서 나중에 사회로 진출할 때도 결국 우리 사회는, 대학은 여러분들 아이들에게서 뭘 평가하는가 하면 사고력을 평가해요. 생각하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게 중요하죠. 문제풀이를 할 일이 아니고. 문제풀이 가만히 놔둬도요. 고등학교 가면 맨날 시켜. 그래서 문제푸는 스킬 그때 다 배워요. 지금은 뭐 해야 돼요? 이 보이지 않는 실력을 키우는 거라. 체육기를 통해서 얻는 아까 말한 그런 요소들은 학교 기말고사로도 잘 안 드러나, 사실은.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보이지 않는 실력. 저는요, 초등학교 때 올백 맞는 애들 있잖아요. 어떤 옆에 내가 자기 애 올백 맞았다 하더라고. 막 자랑하대. 근데 몇 과목 하니까 2과목 하니까. 내가 확 욕하고 싶으면 겨우 참았어요. 올백 맞았다 하면 한 8, 9과목 치고 올백 해야 그 올백 좀. 근데 요즘 2학년들 2과목 치더라고. 근데 그걸 물론 부모 마음이 기쁘긴 하겠지. 근데 초등학교 때 올백 맞는 애 치고요, 나중에 인서울 하는 애 없어요. 농담 아니고 진짜로. 이건 마치 메스타스에서 반바퀴 먼저 뛰는 놈하고 똑같아. 좀 있으면 결국 따라잡혀. 오버페이스는 오버페이스. 그게 아니라, 그죠? 옆집에서 마무리 뭐 길길이 날뛰더라도 우리 집 페이스대로 꾸준히 좋은 원칙을 꾸준히 읽혀주고 이러라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시간이 쫓겨서 제가 막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혹시 더 필요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여기 다음 카페에 들어와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뭐 평생 처음 보고 다시는 안 볼 거니까 못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또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괜히 막 뭐 제가 끊어간다고 끊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고, 혹시 아이 키우다가 길이 막히거나 하시면 제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저한테 찾아오시면 돼요. 전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한 번도 뭐 돈 받고 상담한 적이 없어요. 저도 사실 아이 키운 게 전부 우리 사회에 도움이죠, 도움. 제가 종교적으로 말하면 은혜고요. 저도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 맨땅에 헤딩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키웠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금융고시였잖아요, 금융고시. 심지어는 국가에서 저한테 국비로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정수직업훈련원이라고, 정수장학회라고 알아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세운 정수장학회라고 있어. 그 정수장학회 산하에 정수직업훈련원이라고 있어요. 저희 거기 들어가가지고 중고등학교 다니는 대신에 거기서 기술 배웠다니까. 목공이 2급기 응사 자격증 따가지고 가구 만들었잖아요, 이제 공장에 다니면서. 이것도 다 우리 사회에 도움이 있죠. 검정고시라는 제도도 그렇고. 우리 애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어린이 서점을 안 것,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의 사이트에서 내가 도움을 받은 거. 전부 은혜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이 강의를 다니거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수학 공부가 궁금하시면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돼요. 영어, 엄마표 영어 궁금하시면 뭐 나중에 쓰는 거 있죠. 거기다가 내년에는 뭐 영어로 좀 불러주세요 하는지. 어떤 학교는 수학으로 불러도록 한다. 그리고 원래도 영어 공부법, 엄마표 영어법 촬영했어요. 팁으로도 있어. 남부 달수구에는 맨날 저 나와요. 북구는 못 나와서 참 안타깝네. 그리고 오늘 뭐 하여튼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아침 일찍 그죠?
오셔서 하여튼 너무 이렇게 막 눈을 동그랗게 해가지고 잘 들어주셔서 저도 오만 이야기 다 했어요. 원래 예정대로 안 돼가지고 PPT는 많이 넘어갔지만 하여튼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